모르는 체 하지 마. 어린애가 필요해. 아이를 만들고 싶어. 만들어야겠어. 핑계가 좋군요. 아니야. 이젠 안 되겠어. 정말 해봐야겠어. 이젠 정작 죄를 짓겠다는 얘기로군요. 이 처지에 아이를 하나 더 보탠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죄의 철저한 증거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어째서 아이 낳는 일을 죄의 연장인 것처럼 말해? 불순하잖아. 선생님의 부인께서는 이런 점으로 만족하고 계신 모양이죠? 건방진 소리 마. 종잡을 수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밖으로 나돌죠? 난 이상해. 그 여자에겐 발휘를 못하겠어. 그럼 아내가 아닌 여자들과의 이 짓은 정년이 장편소설 성녀 7번째 이야기. 이사를 떠나던 날 남편은 어릿광대처럼 사람들을 웃겼다. 이삿짐을 꾸리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다며 외박에서 돌아온 남편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노동판 10장처럼 오락가락하더니 짐을 산적한 트럭이 떠날 무렵에서야 쓰다 버린 손뭉치를 낑낑대는 신용으로 들고 나서는 익사를 떨었다. 이사란 떠나는 일에서 닿는 일에까지 그 앞뒤가 뒤숭숭했다. 그 일을 버려놓은 지원은 신경이 가닥가닥 뜯기도록 피곤했고 그 현장에서 달아나고 싶다는 집념만 살아있었다. 새 집으로 든 한 주일은 그대로가 북새통. 그 나름으로 틀이 잡혀진 생활이 시작되어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였다. 견디기 어려운 정월의 추위는 계속되고 집 지을 때 파헤친 고르지 못한 땅은 울퉁불퉁 얼어붙었고 길들지 않은 거처는 안정을 빼앗았다. 새로 한 장판 도배는 풀이 마르기도 전에 성에가 겹겹이 끼어서 북쪽 벽에는 손바닥만큼이나 두꺼운 성애장이 자꾸 불어갔다. 그런데다 이사하기 며칠 전부터 아침 출근을 접어두고 12시 가깝도록 늘어지게 자고는 하던 남편의 수상한 게으름이 새집에서도 계속되었다. 오후도 이듬하기 기운 시각에 어슬렁 나갔다가는 자정에 돌아오거나 외박이다. 너댓새만해야 지원의 추궁에 못 이겨 실직했음을 실토했다. 실직의 사유는 회사 측의 부당처사로 얼렁뚱땅 밀어치우며 곧 심상한 얼굴로 귀찮은 짐을 부렸다는 표정이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이유는 드러났다. 같은 사 내에 여기자와의 연문을 도가 넘도록 끌고 가던 끝에 사무 능률도 부진하고 그 한 사람의 일손이 그리 기날 것이 없었다는 것. 얼마 후에 그 여기자는 털북숭이 외국인과 적당히 어울려 살림을 차린 것으로 남성운과의 연문은 매듭을 지었지만 나날을 비실거려야 하는 남성운에게 잘 어울리는 친구는 일정직도 없고 거처도 갈 곳 없는 떠돌이 젠네비 씨 정도. 친구인 남성운이 집을 비우는 날이라도 곧잘 묵고 갈 수 있는 젠네비 씨. 까다롭지 않고 소탈한 손님이기 때문에 묵어가거나 밥을 함께 먹거나 미움받지 않는 젠네비 씨로서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친구 남성운을 날장구 두드리듯이 따라다닐 수 있게 된 셈이다. 깊은 겨울밤 뜨거운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두 남자는 실없는 일본 잡지 나부랭이를 가운데 놓고 낄낄거리며 밤을 샌다. 늦은 아침을 끝낸 뒤에는 늘어지게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고 차 한 잔 거뜬히 비우고 그때부터는 소용도 없는 승부다.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또박또박 바둑알로 쟁걸음을 치는가 하면 지칠 줄도 모르고 화투나 트럼프 짝을 둘이 나눈다. 그러다가 해가 슬핏하면 값싼 소주병을 놓고 기염이다. 어느 때는 이부자리를 뭉개고 앉은 그대로, 어느 때는 이불로 아랫도리를 두르고 앉은 그대로. 안지원의 숨막힘은 남편의 실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남편의 게으름을
옆에서 지켜야 한다는 공포에 있었다. 친구가 몇 날 며칠을 집에서 복닥거려도 그 시중이 귀찮고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다. 고작 호협한 채 하며 친구를 끌고 들어와도 그것이 열등감의 병풍용 이외의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 감아줄 수 없었다. 아내도 없고 거처도 없으며 일자리도 없고 주머니도 빈 그런 친구를 옆에 두므로 그 친구를 어느 면으로나 도울 수 있는 자기 처지를 안심하자는 일거양득의 속셈을 여자만은 알 수 있었다. 지원은 그날 오후 남편에게는 말도 없이 집을 나왔다. 사흘째 묵고 있던 젠네비 씨와 남편은 전기용 라디오와 트랜지스터를 양쪽에 켜놓고 앉아서 입체적으로 농구 중계를 듣느라고 무아지경이었다. 다른 방에 앉아 있자면 그 한결같이 왁을 대는 중계는 사람의 신경을 뒤집기에 적당한 소음이었다. 집을 나선 그는 큰 거리를 두고 등성이 길로 들어섰다. 잎을 털어버린 앙상한 잡목림 길에는 두꺼운 처녀설이 추위에 쌓여 있었다. 그는 오솔길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섰다. 적설된 표면이 얼어붙어 발바닥에서는 눈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났다. 그는 자꾸 걸었다. 걸음을 빨리 했다. 눈 위에 남는 발자국, 그 발자국에 홀렸다. 아무도 닿지 않은 곳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강한 조바심이 지원을 쉬지 않게 걷게 했다. 재촉했다. 앙상하고 섬세한 나뭇가지들은 뿌연 허공으로 녹아버린다. 하늘도 땅도 눈이다. 손끝 발끝이 얼어든다. 눈 코끝이 아려온다. 추위로 전신은 마비가 되어갔다. 그러나 그렇게도 깨끗하게 그렇게도 순하게 누워있는 하얀 눈의 벌판을 그냥 두고 싶지가 않다. 탐에서 걷고 또 걷는 중에 손도 발도 몸도 녹고 어느 사이에 전신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다. 발은 불덩어리가 되어 눈바닥을 딛는 발밑에서는 눈이 지직지직 무서운 기세로 녹으며 숨막히게 하는 수증기가 전신을 에워싸을 것만 같다. 전신을 온몸을 이 눈 위에 쓰러뜨리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눈이 나로 하여 녹을지도 모른다. 처녀설을 탐하여 미친 듯이 산속을 헤매던 여자는 나무 등걸에 걸려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는 두 팔로 눈을 끌어안을 듯이 눈 속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섬뜩한 기운에 얼굴을 들었다. 그러나 눈을 뜰 수가 없다. 아니, 눈을 떴지만 하늘도 땅도 그냥 하얀 눈천지다.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았다. 춥다. 몸이 떨리면서 정신이 든다. 살갗을 에이며 뼛속으로까지 추위가 스몄다. 춥다. 춥다. 아, 춥다. 지원은 죽지가 부러져 땅에 떨어진 새처럼 눈바닥 위에서 떨었다. 눈을 감고 있는 그에게 문득 따뜻한 불빛이 보인다. 잘 달아오른 아름다운 빛깔의 난로가. 그렇다. 어느 찻집의 어느 날 밤의 난로, 데드마스크에 그 사람의 얼굴이. 솔로몬이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솔로몬, 솔로몬의 사랑. 그렇다. 그 얼굴. 민의 그 얼굴이. 지호는 갑자기 백민이 그리웠다. 그 불을
그 사람을, 온통 따뜻함을 안고 있던 그때의 그 전경을. 그는 나무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걸었다. 길이 열렸고 그 길은 큰 길로 통했다. 큰 길에 나섰을 때 지원은 중병을 앓고 난 것만큼이나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택시를 잡아 차에 올랐다. 마치 누구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급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 마음이 캥기기까지 했다. 빨리 저무는 겨울날 오후의 햇살은 서쪽 산등성 너머에서 서성거렸다. 차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 도남동 시가지로 내려섰다. 메마른 겨울바람이 뽀얀 흙먼지를 휩쓸며 지나간다. 차창 밖을 무심히 내다보던 지원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아니, 지금 찾아가는 그 얼굴이 보였다. 어느 가게 집 문짝에 붙어있던 영화 광고, 반쯤 떨어져서 바람에 너풀대던 흔한 영화 광고. 개봉한 지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변두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광고 속에 있는 그 얼굴. 차는 쉬지 않고 자꾸 앞으로 달렸다. 양복점, 책방, 대서소, 식품점, 빌딩, 또 빌딩, 다방, 당구장, 중국집. 자꾸자꾸 가는 곳곳에 그 광고는 붙어 있었다. 낯익은 얼굴, 잘 아는 얼굴. 솔로몬 찻집에서의 그 난로불과 함께 달아오르는 얼굴. 지금 찾아서 달려가는 얼굴이었다. 지원은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변두리 극장 앞에서 차를 내렸다. 추위로 하여 아니면 그 극장에서의 상영이 며칠 계속되고 있는 탓이었던지 극장 앞은 한산했다. 장내로 들어섰을 때 백민의 얼굴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숨막히게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아, 민. 그러나 그것은 끝없이 공허한 울림으로 여자의 내부에서 꺼져갈 뿐 닿지를 않는다. 닿을 데가 없다. 여자의 가슴이 서늘해진다. 극장의 좌석은 빈 곳이 더 많다. 그는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한자리에 앉았다. 이미 시사회 때 본 일이 있던 영화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느낌이다. 백민의 표정과 동작과 목소리가 그때 보고 듣던 그것이 아니다. 지호는 어느 것이든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전력을 다하여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한 장면도 붙들 수 있거나 머물게 할 수 없었다. 갈수록 초조하다. 솔로몬.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하던 솔로몬이 아니다. 새해 첫날 새벽 얼어붙은 밤길 담 그늘에서 기다려주던 사나이가 아니다. 그 떼쟁이의 뜨거운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화면에는 없다. 지호는 미련스럽게 그렇게 앉아 계속 그때의 얼굴을 놓쳐갔다. 아니, 어느 커트에서인가 진정한 그 사나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어느 곳인가에서 그가 나를 향했던 그 진지한 얼굴이 보이겠지.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아니, 찾자. 놓치지 말고 찾자. 찾아야 한다. 난방이 되어 있지 않은 극장 안은 몹시 춥다.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화면까지 추워서 떨렸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솟는 냉기는 발끝부터 고다들게 하여 전신을 고드름이 되게 했다. 비참한 상황일 뿐이다. 찾으려는 백미는 나타나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사는 남의 얘기에 묶인 그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분주할 뿐 현상 상태, 공허한 움직임의 연속, 그 움직임이 흘러나오는 진원지가 의심스럽다.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 그 자신의 내부에서 명령하는 소리도 없었고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한 의지도 없는 것. 안타깝다. 그 허상을 바라보는 자리는 공허의 심연. 노여움은 차츰 소외당한 쓸쓸함으로 바뀌어갔다. 영화가 끝났다. 속절없이 끝났다. 속절없이. 그러나 웅크린 관객들 틈에 섞여 극장을 나서면서 지원은 집을 나설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홀려 들시온 것이었음을 확인하며 쓴웃음을 웃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춥고 어두운 거리에 불빛들이 대글거린다. 여자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길복판에 우두커니 섰다가 차를 세웠다. 택시는 그 불빛들을 휩쓸어 몰아가려는 듯이 그러나 또 전부를 놓치면서 달렸다. 여자는 찻집 솔로몬을 찾아갔다. 검고 무거운 쇠고리와 둔중한 문자. 그는 그 앞에서 멈칫거렸다. 실내에서 엷게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자 가슴이 아팠다. 그것은 어떤 유행수를 간절하게 바라던 마음 탓이었을까. 그래, 결정적인 우연을 빌어보자. 지금 이 안에 그가 와 있다면, 들어서는 나를 그가 맞아준다면 나의 전부를 그에게 걸어도 좋다. 그가 느닷없이 제의해온 그 청혼에 응해도 좋겠다. 아니, 보다 더 내 쪽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뭐. 노름꾼의 담보가 갈수록 커지듯이 그는 스스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대담하게 내기를 걸었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좋으니 메어 달리고만 싶은 절박감이었다. 그래, 남성은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할 옷이다. 그 남루한 옷을 걸치고 숭숭 뚫린 구멍들을 샅샅이 들여다보아가며 스스로의 고행을 애달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벗어 던져야 할 옷이다. 처음부터 입어서는 안 되었던 옷이다. 벗어버리자. 벗어 던지자. 지원은 문에 손을 대고 눈을 크게 떴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으로 가라앉은 은은한 불빛. 통나무 껍질 옆에 검은 장식벽. 그 장식벽 위에 하얀 데드마스크. 석유를 잔뜩 넣은 난로는 선홍빛으로 물들며 철망 난간 안에서 기분 좋게 달고 있다. 두어상 돌아앉은 손님뿐인 실내는 아련한 꿈속처럼 조용하여 현실감이 없었다. 물론 그는 와 있지 않아. 백민이 그곳에 와 있어 주기를 바랐던 것은 무슨 심사였을까? 스스로가 어이없다. 또 그 내기란 무엇이고. 스스로에게 한번 그래보고 싶었던 오기. 지원은 짐짓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난로가 의자에 지친 듯이 앉았다. 아니, 그 순간 여자는 스스로에게도 버림받았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저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주문한 레몬티의 향기가 코끝에 어리는데 레코드는 낭낭하고도 아련한 플루트 소리를 들려준다. 아지랑이 어린 언덕 저쪽. 플레음, 백합 향기, 포도주의 단맛이 전신을 노곤하게 하는 언덕. 마음을 녹여 바람에 싣고 끌어갈 듯한 소리. 그것은 동산에 누워 전신이 풀어지는 소리. 가슴의 울림. 솔로몬의 왕국. 사랑의 언덕이 있는 곳의 소리다. 플루트의 연주가 끝났을 때 그곳은 겨울을 겪고 있는 한 도회지 구석의 찻집임을 면치 못했다. 솔로몬의 왕국은 가슴 안에 있었을 뿐이다. 선망 속에. 그것은 안지원. 그 여자의 가슴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던 꿈이다. 그 내면의 움직임과 은막 위에서 여유 없이 변하던 외면의 움직임과의 닿지 않는 거리. 여자는 다시금 추위를 탔다. 있어야 할 것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공허와 통증을 일시에 일깨워주는 주위 속에 갇혔다. 차라리
이 나머지 한 짝의 날개마저 없었던들. 여자는 찻집 솔로문을 나왔다. 춥고 어두운 거리를 방향도 없이 걸었다. 그렇게 걷다가 상점가의 불빛에 이끌리듯 쇼윈도 곁으로 갔다. 남자 물건만의 양품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물건들을 오래오래 들여다본다. 와이셔츠, 타이핀, 넥타이, 속옷, 셔츠, 양말, 베드룩, 머플러, 장갑 등 형형색색의 물건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머플러와 장갑을 정성스럽게 골랐다. 남편은 지난번 어느 잡지사 숙직실 노름판에서 장갑과 머플러를 잃어버리고 왔다. 여자는 포장된 물건을 들고 나오며 집에 남편 방에서는 소주 술상이 벌어져 결론도 없는 넋두리가 쏟아지고 있을 것을 그려본다. 겨울밤 내거리는 유난히 넓고도 허전하다. 바람이 갈 길을 재촉하듯이 휘몰아친다. 그는 건널목의 신호등이 푸른빛으로 바뀌었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예상대로다. 남편의 방은 무르익은 술자리. 울분을 쏟듯이 술병을 기울이고들 있었다. 젠네비씨의 기염. 남영은 문제없어. 문제없지. 아주머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 큰 재산이지. 큰 재산이고 말고. 무엇하고 견주겠어? 조용하고 확실한 달러박스지. 말 없고 충실한 금고라니까. 말 없지. 말 없고 말고. 나처럼 자유로운 사내가 또 어디 있겠나. 도무지 보챌 줄을 모르는 여자니까. 여자 관계 건드리려고도 하지 않거든. 이해심도 기맥힌 셈이지. 난 행운아야. 운 좋은 놈이지. 이젠 착심해야겠어. 공부도 하고 창작과 겨루는 거지. 오라 오라. 대작을 향한 길로 일로 매진하는 거야. 여자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옆에 방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벽에 붙어있는 두껍다란 성애장을 도배지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칼끝으로 따냈다. 가슴속은 그보다 더 두껍고 더 싸늘한 성애장으로 덮여있건만 그것이 언제 녹을 것인지, 무엇에 의하여 없어질 것인지. 지원은 일을 대강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다. 텅 빈 방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창호지 문을 열고 유리창 밖에 어둠을 지켜보았다. 주저앉을 듯이 피곤하다. 지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으려니까 이상스럽게도 짜릿한 자극이 혈관을 다름질친다. 때마침 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회를 노렸다는 듯이 남편이 들어선다. 고개를 돌린 순간 여자는 자신의 눈이 한스러운 빛으로 강렬하게 번쩍였으리라는 것을 의식했다. 그것이 남편의 눈에 정통으로 꽂혔으리라는 것도.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냉담하게 물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들러봤지. 변소에 가는 길이었어. 남편은 술기운에 젖어 늘어진 눈에 약간 생기를 띠다가 방을 나갔다. 여자는 이를 악물었다. 천연스럽고 뻔뻔스러운 남편의 태도라고 조조하며 거의 원수같이 여겼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상대에게 눈빛을 번쩍였던 자신이 못 견디게 혐오스럽다. 그러나 다시는 들르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남편은 곧 되돌아왔다. 왜 그러는 거죠? 젠나비는 취해서 골아떨어졌어. 그는 뽐내듯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봉사를 하지. 안 좋아?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얕은 촉수의 램프만을 남겨놓고 불을 껐다. 사무적이라고 느낄 만큼 침착하고 조용하게 옷을 벗는 여자는 남편의 방에 있는 젠네비 씨가 신경에 쓰였다.
그러나 신경이 쓰여지는 그만큼 반발적인 도전이 필요했다. 여자는 자신이 창부와 다를 것이 없다든가 하던 극렬한 분노는 잠깐 밀어놓고 자신의 생리적인 욕구를 비틀린 심사로 반겼다. 여자는 수치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방법으로 한 마리의 뜨겁기만 한 짐승이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죽이거나 갈아마실 듯이 공격적이 되어지리라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공격성이 진압되었을 때 지원은 육체적인 가벼운 허탈과 함께 정신적인 무서운 채찍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남편을 바라본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끈덕진 생각을 덜어버릴 수가 없다. 그 교섭에서 실상 공격성도 정복감도 탈환도 없었다. 그것에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습관조차도 없었다. 여자는 그럴 때마다 자기 체내에 넘겨지는 남편의 진액 때문에 몸을 떨었다. 지원에게 그 섹스는 자신을 짐승으로 변모시키는 자학적인 쾌감을 뜻할 뿐이다.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여자는 후련했다. 그리고 그 후련함은 남편이라는 도구 옆에서 짙은 절망으로 처박혔다. 절망의 미로에서 다시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지. 아니, 이미 망가져버렸다. 지원은 자신을 팔매질 치듯 윽박질러 생각했다. 될 대로 된 거야. 다 끝났다. 뭐가 남았겠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젠네비 씨가 있는 방의 불빛이 낭하의 흰 벽에 부딪혀서 멀겋게 반사되어 온다. 잠꼬대인지 혼자 소리인지 웅얼대는 소리가 들린다. 문득 그 사나이가 견딜 수 없이 더럽게 느껴진다. 나이 40의 총각.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질질 흘리겠거니. 구토가 치민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자신의 처지도 불결하다. 더러운 것은 그것뿐이 아니지. 성직자나 독신주의자도 그렇다. 있는 것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깨끗한 일이 못 된다. 두고두고 억제한다는 것.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따금에 치솟는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짐승스러운 점은 그렇게 깨끗한 이름으로 옷을 입은 숨겨진 그늘에 더 짙게 웅크려 있을지도 모를 본능. 도대체 이 몸뚱아리가 말썽이다. 인간의 온갖 가능성을 그 안에 담고 몸부림치다가 살아있던 동안의 그 유구한 희망에 책임도 지지 않고 속절없이 넘어가게 마련이니. 그런데다 양성은 있어 온갖 말썽을 빚어내고 바닥에까지 처박히기가 일수다. 그것이 아니라도 도대체 각기 혼자 있을 때도 성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가 온갖 망상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욕구를 갖게 하는 번잡스러움을 일으키고 있으니. 하지만 육체의 불결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득하지만 몸과 넋이 하나가 되어 피차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맺어짐. 그 맺어짐은 서로가 그 사람이 최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두 사람만의 생명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사랑과 신뢰는 육체의 수치나 불결감을 씻어주는 단 한 가지의 약이 아닐까. 구원은 그것밖에 없겠다. 나는 볼장 다 보아놓고 이제야 길이 없지도 않았음을 알아챈 거야. 이 구슬픈 육체도 애초부터 망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전신이 저리도록 가슴이 아팠다. 날개는 어느 곳에도 없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난 승부다. 아니, 오히려 지금 있는 그 한 짝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진 것인가? 아니, 있을 필요 없는 한 짝 날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랑 없는 남자와 결합해버린 정신적 불구였을까?
언젠가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고 말겠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호황된 것이었을까.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부자유를, 속박을 더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늦어버렸다. 찾을 길 없는 한 짝, 버릴 수조차 없는 나머지 한 짝. 좀 도와주지 않겠어? 돈만 좀 마련되면 어느 지방의 별장이라도 빌려가지고 얼마간 지내면서 작품이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제는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저 나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운 좋게 들어맞아서 돈도 벌고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설로도 좋고 드라마로도 아주 효과적일 것 같거든. 대망을 품은 듯한 남편의 언동은 그 여자에게 또 한 번의 헐렁한 기대를 걸쳐주었다. 여자는 가까스로 돈을 마련해 남편에게 건넸다. 50만 원이에요. 이쯤이면 들어앉아서 한 달쯤 일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어렵더라도 돈은 떨어지지 않게 조달할 테니 작품을 하겠거든 완성해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실행 못하면 집에 들어설 자격이 없느니라 생각하고. 일루의 희망을 가져는 보았지만 또 번연히 속을 일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자신이 따분해서 답답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겠지. 이제 이 자리에서 어디를 딛고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절감하리라. 믿어보자. 나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믿어보자. 아침은 10시, 11시가 넘도록 이부자리 속이고, 밤이면 자정을 맞추어 귀가하거나 외박 끝에 빈들거리는 친구나 달고 와서 함께 뭉개던 일과를 걷어치우고 남성우는 집을 떠났다. 밝은 햇살에 기와골에서 녹아내리는 눈은 처마 끝에서 낙수가 되어 흘러내렸다. 지호는 저만치 밀어놓은 조간의 광고란을 먼 눈으로 보았다. 백민이 주연하는 영화 그늘의 왕도 광고가 큼직하게 실려있다. 그 전야제가 오늘 저녁에 있단다. 뒷골목에 센티멘트란 왕초역을 맡은 백민의 얼굴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듯 클로즈업 되어 있다. 잘 다듬어진 그리고 냉혹하도록 계산적인 의지가 숨어있는 얼굴이. 하지만 그가 열망하며 이를 갈던 거리의 기적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도 강한 목표이기 때문에 근접할 수가 없다. 인생의 미숙아와도 같은 느낌은 그런 것에서 오는 연민인지도 모른다. 오로지 무엇인가 갚아줄 뜻만을 앞세운 듯 악착해지려는 그 의지가 내면 세계와의 차단을 몰고 왔다. 여자는 남향 거실에 스며드는 햇살 속으로 건너편 언덕을 멀리 바라본다. 눈은 녹아 흐르지만 아직 겨울은 남아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내방객이 거실의 문을 밀고 들어선다. 섣달 금음날의 약속을 제 쪽에서 문질러버린 뒤 통 만날 수가 없던 김미라의 새침하고 예쁜 얼굴이 웃음을 띠고 섰다. 오래간만이군. 지호는 가지가지 석연찮은 불쾌감이 일시에 되살아나는 것을 누르며 반갑게 맞았다. 활약상이 여전하니까 별일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 지난번 텔레비전에서는 새로 큰 역을 맡았더군. 바빴지? 그동안. 앞에 와서 앉는 미라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가셨다. 화를 내시지 않는군요. 저를 미워하시지도 않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에게 왜 화를 내? 저를 무시하고 계신 거죠. 문제 삼고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으신 거죠. 풀죽은 어투였다. 그렇지 않아. 왜 미라는 내 앞에서 자꾸만 비뚤어지려고 하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라가 얼굴을 들었다. 지금 저하고 함께 나가주실 수 없으셔요? 아니, 나가셔야 돼요. 어디를? 저를 믿고 함께 가주세요. 어디이기에?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와서 외출하실 준비를. 미라의 당돌한 주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호는 잠깐 속으로 당황했다.
나 해야 할 일이 있는걸. 제 생각에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틀림없을 거예요. 미라, 지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미라는 지금까지 내 앞에서 멋대로 굴려고 무척 속을 태웠었지. 무엇 때문인지 아직 짐작을 못하고 있지만 이것만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심이에요. 여기서는 아무 말 말고 함께 나가주세요. 가시면 하셔요. 그리고 제 뜻도. 미라의 또렷한 검은 눈빛이 조금 떨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러 선생님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지도 않았지만 제가 더 괴로워서 믿으라고 했지. 믿어주세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묵묵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 짚이는 것이 있었다. 혹시 남편과의 무슨 일이? 그는 별 미친 생각을 다 한다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외투를 입고 나섰다. 수유리 골짜기에 한낮에는 택시가 드물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겨울이 주춤 물러서는 날씨, 양쪽으로 아득한 산과 숲이 따뜻한 바람을 안고 나직나직이 숨을 쉬고 있다. 반대편으로 갈라져 올라간 길 쪽에서 빈 택시가 하나 내려오며 눈치껏 스름스름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 않고 차에 올랐다. 큰 길로 빠지고 미아랫길을 한참 숨차게 지나서 고개를 넘겨놓은 뒤에야 미라는 운전수에게 목적지를 일렀다. 퇴계로 대한극장 쪽으로 가주세요. 차가 동국대학교 입구 가까이 닿았을 때 미라는 차를 세웠다. 요금을 받은 차가 훌쩍 가버린 뒤에도 한참 동안을 땅만 굽어보던 미라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미라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자 지원의 가슴에는 묘한 통증이 일었다. 표정이 굳어져 있던 미라의 얼굴에서 입술만이 조금 떨렸다. 위독해요. 백민 씨가 위독해요. 아, 그랬던가. 충격이었지만 예견했던 소식 같았다. 이상한 일이다. 사람이 위독하다는데. 그러나 여자는 일체의 감정을 억제하며 담담하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기에? 그리고 지나치도록 건강하던 사람이 위독하다니? 그 소식을 미라에게서 듣게 되고 그늘의 왕도를 끝내고 새 작품을 시작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를 낸 거예요. 한밤중에 로케 현장은 김포가도 하이웨이였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감독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냥 날듯이 내닫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돌발적인 일이라서 스태프들과 공연자들은 잠깐 멍하니 있다가야 영화사 지프로 뒤를 쫓았지만 총알처럼 달려간 백민의 차를 발견한 것은 한참이나 지난 뒤였고 그곳은 사고 현장이었다죠. 버스 정거장에 쇠기둥을 받으면서 바디량으로 꺾어진 축대에다 차 머리를 쳐박았더래요. 머리가 깨져서 출혈이 심했대요. 차는 반파,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어 병원으로 운반되었고 오늘이 나흘째인데 맑은 정신이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모두가 그 사람 보고 돌았나 보다고들 쑥은대지만 내가 보기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저께 아침에 영화 녹음을 하러 갔다가 그 소식을 들었죠. 병원으로 가니까 그의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어제는 날 보고 부탁하더군요. 안지원 씨를 오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정중하고도 간곡했어요. 그 태도가. 가지. 지원이 걸음을 옮기자 미라는 등 뒤에서 나머지 말을 맞아 하려고. 그 사람은 희미하게 정신이 들 때마다 병원은 어디기에? 여자는 미라의 나머지 말을 그렇게 막았다. 병원은 오래된 건물인 듯 했지만 이름 있는 외과 병원이다. 백민의 어머니가 병실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안지원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에 대한 정이 그만 무리하고도 당돌한 간청을 하게 했습니다만
사람이야 사는 동안에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50을 간 넘겼을 그 여인은 여리고 곱게 생겼으나 안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다부지고 경위에 밝은 여인처럼 보였다. 무리하고도 당돌한 간청이라는 말 속에는 안지원의 처지를 잘 알고 있노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유부녀를 자기의 아들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노라는 뜻도 곧 전해졌다.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경과는 어떤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곧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저렇게 제작자 측에서는 거의 매일 옆에서 지켜있다시피 하는데 성의가 고맙지 않습니까? 웬걸요? 제작자 측에서는 어디 사람이 아까워서인가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죠. 일을 버려놓고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쳐서 중단이 되니 손해도 적지 않긴 하겠지만 지금도 두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는 혼자서 병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몇 사람의 남자 손님을 몰듯이 하면서 나왔다. 그들은 문 밖에 서 있는 두 여인을 재빨리 훔쳐보며 지나갔다. 미라가 무슨 볼일이 생긴 듯 병원 안의 약국 쪽으로 총총히 가버리자 백민의 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면서 지원을 바라본다. 도와주세요. 그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눈은 착하고도 이지적인 빛으로 빛났다. 어제 오늘 사람을 더러 알아보고 말도 하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던가 봐요. 지원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섰다. 눈부시도록 흰 붕대로 머리를 동인 창백한 얼굴. 면도가 닿지 않은 듯 검고 거칠게 자란 수염. 미간은 찌푸려지고 눈은 감겨져 있었다. 보렴, 눈을 떠. 그이가 오셨다. 어머니는 속삭이듯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흔든다. 백미는 눈을 떴다. 떴다기보다 그 눈은 갑자기 확대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눈을 뜨고 그 눈이 반가움에 빛나는 것을 보며 병실을 나갔다. 지원은 머리를 수그리고 환자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 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괜찮겠죠? 침상머리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뭐예요, 늘 말썽꾸러기같이. 그제서야 백미는 긴장을 풀며 안심한 듯이 웃는다. 그러나 말이 풀리지 않는 듯 눈에다만 빛을 모았다. 많이 아팠겠네. 붕대는 늘 떠나질 않는군요. 기운을 내요. 내가 보기에는 매력적일 정도의 부상이니까. 그렇죠? 내 말이 맞죠? 아프지 않아요. 쉬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쉬면서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떼쓰듯이 줄곧 붙어 있었으니까. 못 써요, 그런 장난은. 어서 일어나야 해요. 환자는 어린애처럼 천진스럽게 모로 누우면서 말했다. 이렇게 다쳐 누워있으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는 일이 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만나고 보고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금 자신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되어요. 그것뿐일까? 만나는 일이 중할까? 그것 말고 더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미는 붕대 속에서 의기롭게 강조했다. 아니, 내 손에 닿지 않는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내 것일 수 없어요. 나는 손을 뻗쳐 잡고 그리고 당겨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행운은 나에게 그 날개를 잡혔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오만불손하게 굴지는 못해요. 그는 인기라는 자력에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내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이미 안지훈이라는 그 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는 아닌 것 같다. 몇 가닥 근거도 없는 줄에 매어 달린 기구처럼 떠있던 한 여자 안지원, 남편, 그 친구인 김일준, 백민 등 아무도 그것을 계속해서 잡지 않고
놓아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단 한 가닥 불결하게 묶여있던 한 줄의 끈, 악연처럼 끝내 딸려오는 끈, 그것은 남편과 묶여있는 끈이었다. 절망 속에서 되풀이되는 남편과의 교섭. 이미 불치의 인생으로 주저앉은 백미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준비가 어느 만큼 되어 있나요, 지원? 여자는 표정으로 물었다. 준비라니, 무슨. 내게로 와줄 것을 내가 믿도록 했어요, 당신은. 그리고 나를 기다리게 했죠. 여자의 표정에 마음을 다친 듯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금 많은 것들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어느 여자도 그런 것들에게 나를 던져주기에는 억울한 겁니다. 나는 내 쪽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싶어요. 꼭 갖고 싶어요. 여자는 방 안을 둘러본다. 꽃과 과일이 성을 이루고 있다. 군자란, 아젤리아, 시크라멘, 황국다발, 카네이션 등 겨울을 용케 견딘 꽃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화내지 말아요. 오늘 저녁 그늘의 왕도 전야제가 있죠. 그러지 않아도 갈 참이었어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오늘 저녁인데 갈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붕대의 모습으로? 이따 오후에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봐요. 나는 무리한 짓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엉뚱한 연극판에 뛰어든 듯 당황해하며 정색했다. 그럼 전야제를 보고 이리로 와주세요. 그건 날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난 그것을 당신의 최종적인 대답으로 알고 기다리겠으니까요. 여자는 말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충분히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쪽에서의 필요보다는 남들의 필요가 더 문제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절충하는 일이죠. 환자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이 방에서 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밤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나타나지 않으면 찾아 나서겠습니다. 지원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 저쪽에서 어머니가 마주왔다. 아니, 벌써 가시려고? 걔가 두고두고 기다리던 사람인데. 아쉬워하는 여인을 향하여 지원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걱정이 여러 갈래로 깊으시겠지만 머지않아 회복될 겁니다. 아니, 내일이라도 털고 일어날 사람입니다. 더 잘나시겠지만. 그 애에게는 이런 사람이 옆에서 지켜만 준다면 정말. 지원은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의 두꺼운 가면을 의식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사람을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는 사이에서 어려운 고비에 부닥쳤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 큰 성장은 다시 없다지 않습니까? 민의 어머니는 부신 듯이 여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도 아닌, 하지만 아들의 관심 속에 조심스럽게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듯한 눈길을 보내왔다. 이제 상심할 고비는 넘기셨다고 봅니다만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럼 또 오시겠죠? 지원은 애매하게 웃으며 중년 여인의 배웅을 받았다. 그리고 거리에 나섰을 때에야 미라에 대한 생각이 났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실소하며 길을 건너서니까 미라는 건너편 약방에서 벌써부터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마주 나왔다. 미라는 지원의 옆을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납치하다시피 한 거 저의 뜻만이 아니었다는 걸 아셨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간단히 다녀갔을 거야.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실망하는 낯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셔요?
무엇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 분명히 그토록 담담할 순 없어요. 속이고 있는 거죠? 위장하고 계신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렇잖아요? 백민과 같은 남자의 프로포즈를 그렇게 태연히 다룰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미라는 다시금 도전적으로 삼킬 듯한 시선으로 지원을 쳐다보았다. 차라도 한 잔 마실까? 지원은 미라를 달래면서 찻집을 찾았다. 미라는 자리에 앉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표정으로 얼빠진 듯이 중얼거렸다. 난 경박한 계집에 틀림없을 거예요. 난 그저 백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걸요. 그 다윗 왕과도 같은 모습. 난 그의 벗은 상체를 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조각 다윗을 보는 것 같은 설렘이었죠. 다윗. 나는 그의 겉모양의 넋을 빼앗기고 쩔쩔매는 딱한 계집애죠. 경박하기 짝이 없는. 이것 봐, 미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부에서 솟는 자연스러운 불길이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지 않아?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건 축복이야.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이고 그렇지 않을까? 여자는 스스로의 말에 갈 길을 놓아버린 처량함을 느꼈다. 미라는 그 말을 반은 절실하게 반은 냉소하면서 듣는 것 같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애원하듯이 말했다. 도와주세요, 제발. 안지원 여사는 지금의 남편과 이혼하셔야 해요. 미라는 지원의 표정을 재빨리 살피며 강조했다. 이혼하시고 백민의 뜻을 받아주세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미라는 얘기거리를 꾸며대고 싶어 하는군. 그것이 어떻게 미라를 돕는 길일까? 안지원과 백민이 맺어진다면 난 어쩔 수 없이 체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념이 되겠죠. 당신 앞에서만은 나는 이상스럽게도 본능적으로 위축되니까요. 백민에 대한 김미라의 단념을 위해서 안지원이 이혼을 감행해야 한다? 지원이 가볍게 웃자 미라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말했다. 남성훈 씨를 폐인으로 만드는 건 당신이에요. 그 일을 바보로 만들었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온갖 의욕을 빼앗고 그래서 점점 폐인이 되게 하는 건 당신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고집하고 있는 거죠. 부부의 관계. 당신은 남성훈 씨의 난잡한 여자 관계를, 무질서한 생활을 일부러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자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서도 견디는 자학적인 쾌감과 그 쾌감 위에서 의연한 모습을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죠. 당신은 무서운 여자예요. 끔찍한 인간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남성훈 씨를 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라. 미라는 지원을 할퀴듯이 바라보더니 눈물이 글썽해졌다. 저 가겠어요. 정말은 부인을 좋아하고 있는데 함께 있으면 괴로워요. 그는 뒷모습을 망각에 남겨놓고 가버렸다. 그래, 남성훈 씨를 폐인으로 만든다고 본 네가 옳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만 그런 것만도 아닌데. 사실은 자신을 기만해가면서 사람을 선택했다는 그 죄 때문에 나는 물러나지 못하고 머물러서 값을 치르는 것인데. 억울한 소리를 하는구나. 정말 억울한. 내게 죄가 있다면 폐인의 요소를 너무도 다분히 지닌 남자를 피할 수 없는 기분으로 선택한 그것에 있을 뿐이다.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못 만나서 폐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 지원은 형편없이 구겨진 기분으로 담배를 찾았다. 담배에 불을 붙인 뒤에 주위를 둘러본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긴 심장이다. 할 일이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까.
찻집의 우중충하고 무거워 보이는 공간이 견딜 수 없이 답답해진다. 나는 끝장 속에서 사는 거야. 끝장은 이미 나 있었는데 무엇을 또 보태라고. 이혼을. 이제 더 절실한 것도 망설임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 극장가의 오색 네온 속에서 군중들의 얼굴은 파래졌다 빨개졌다 어지럽게 변색한다. 그늘의 왕도를 보기 위하여서라기보다 전야제라는 이름에 더욱 끌려서 그들은 몰려들었다. 제작자 측에서는 그러한 대중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전야제라는 것을 펼쳐놓은 것이고, 지원은 휘황한 불빛 속에 있는 것이 싫다. 남의 눈에 띄기 싫어 그는 극장가의 뒷길의 다방에서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는 장내가 어두워진 뒤에야 좌석을 찾아갔다. 저력 있는 신인 감독의 야심작에다 열광적인 인기 속의 히어로. 화면 속의 백미는 유들유들하달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그것은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백민이 아니었다. 화면 속에서 움직이도록 만든 그 현상 상태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명령이었건 연출자의 지시였건 그는 화면 속에 살아있었다. 아니, 오히려 화면 밖에서의 그를 믿을 수도 실감할 수도 없다. 백미는 그 자신의 내면과 화면의 현상 상태를 바꾸어 버린 것일까? 대화가 불가능한 스타가 거기 있을 뿐이다. 영혼의 교류를 허락받지 못할 인기가 음악 속에서 부지런히 돌아갈 뿐이다. 음악이 강요하는 껍질. 아무리 절실한 세기의 연기인일지라도 그들은 시간의 흐름 위에 자신의 탈을 수없이 벗기며 벗겨가며 중내에는 실체가 지워진다는 걸 알고 있을까? 지원은 화면 속에서 돈과 인기의 기적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백미는 그의 소망대로, 아니 이를 악문 대결 끝에 거리의 기적을 잡은 것이다. 이제 그는 끝모르고 치달을 일만 남았다. 울적한 심회로 탈춤을 추던 그는 길을 쓰고 추던 춤 끝에 그 탈이 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다시 그것을 온전히 벗겨내거나 그 탈 뒤에 숨어있던 한 사람의 때묻지 않은 영혼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영혼의 흉작이 거듭되어 황무지가 되어버린 벌판 위에 이제 신기루는 나타났지만 여자의 눈에 그 신기루는 공허했다. 여자는 갑자기 갑갑해져 밤거리 한길가에 우두커니 섰다. 그 갑갑증은 무엇일까? 여자는 자기의 전신이 두껍고 육중한 네모의 벽으로 느껴졌다. 아, 감옥, 감방. 나 자신이 감옥이다. 나는 나 자신 안에 갇혀있다. 나를 꼼짝 못하게 가두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감방의 철장 앞을 스치는 바람, 구름일 것이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 붙잡을 수도 붙잡고 싶지도 않은 그것들은 그렇게 스쳐가야 하는 것. 잠깐 머물렀다 의미가 쓰러지는. 그러나 이 감방의 문을 열어줄 열쇠는 내게 없다. 이 감방을 열어줄 열쇠는 바람도 구름도 밝은 햇빛도 아니다. 여자의 의식 저쪽에서부터 화면의 한가운데가 열리듯 육체가 없는 한 짝의 날개가 아이리스인 되어 온다. 아직도 남겨진 것은 그것뿐. 솔로몬의 영상은 석양을 수놓으며 흘러가던 한 조각의 체온이었다. 포도즙의 감칠맛, 골짜기의 백합화 향기는 한 묶음의 바람이었다. 나의 구름, 나의 바람이여, 아디오. 아니, 시작이랄 것도 끝이랄 것도 없었던 것. 한낮에 녹았던 땅은 다시 꽁꽁 얼어붙고 거리는 매몰찬 추위로 가득 찼다. 여자는 꽃가게를
찾아다녔다. 몇 군데는 이미 닫혀 있었고 또 몇 곳에는 그가 찾는 꽃이 보이질 않는다. 충무로까지 더듬어가서야 한 집을 찾아냈다. 유리는 운기가 서리어 아련히 젖어 있고 꽃들은 유리창 안에서 웃는다. 여자는 프리뮬러가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꽃의 웃음은 단절이었다. 그것으로 이미 종말을, 결별을 암시해주는, 그러나 달콤한 미련과 함께 담백한 인사를. 그것은 약간 아쉬운 듯하면서도 경쾌한 작별이었다. 여자는 백민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약도를 그린 뒤에 꽃값보다 더한 배달료를 지불했다. 그것으로 손을 털고 끝냈다. 그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꽃집에서 나오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밤길을 걸었다. 이따금 쇼윈도를 구경하면서 셔터를 반쯤 내린 전축 상점에서 그랜밀러의 리틀 브라운 쇼가 경쾌하게 울려 나오는 것을 잠깐 들뜬 자세로 서서 듣다가 깜짝 놀라서 걷기를 계속했다. 아침잠을 포근하게 즐기고 있는데 뜻밖에도 남편이 돌아왔다.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집이 그리워 살 수가 있어야지. 객지엔 못 있겠더군. 용서를 빌듯이 말했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어느 별장에 자리를 잡았다기에 이틀이 멀다 하고 격려의 편지를 보냈고 그 답장에는 일이 어느 만큼 진도를 보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햇볕을 보게 되건 못 보게 되건 우선 사람이 일에 다져져서 단단해질 것만이 고마웠는데 불과 열흘도 못 되어 돌아온 여행짐 속에는 빨래와 허접스러운 일용품뿐 파지가 된 원고 용지가 구겨진 꼴로 밀려왔다. 뭘 했어요 그동안? 부산에는 동창생이 꽤 여럿이지 뭐야. 신문사에 있는 녀석, 경찰 간부로 있는 동창생, 법원에 있는 동창생 등. 돌아가면서 술을 마셨을 것이고 넉넉 자는 여비로 이쪽에서도 맞장구를 흥청거렸음이 뻔하다. 여자는 물끄러미 남편을 올려다본다. 희끄무레한 빗속에서 서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길이 아주 막혀버렸음을 확인한다. 남편은 부시럭부시럭 옷을 벗는 모양이다. 여자는 잠자리에서 빠져나왔다. 남편은 자리옷의 아내를 덥석 잡는다. 그 힘은 억세다. 어지간히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솟은 강한 욕구. 여자는 내심과는 달리 약간 별다른 기분으로 감각이 흔들려 오는 것 같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고 거칠은 솜씨로 커튼을 젖혔다. 동창이어서 아침 해가 있는 대로 쏟아져 든다. 모르는 체 하지 마. 남자는 아내를 낚아챈다. 어린애가 필요해. 아이를 만들고 싶어. 만들어야겠어. 겨울이 아직 두껍게 머물러 있는 아침이었지만 9시를 훨씬 넘긴 햇살은 눈부시도록 찬란하다. 핑계가 좋군요. 아내의 지긋한 말에 남자는 정색을 했다. 아니야. 이젠 안 되겠어. 정말 해봐야겠어. 이젠 정작 죄를 짓겠다는 얘기로군요. 그래서 날 보고 공범이 되자는 말인가요? 끌고 들어가야겠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요? 이 처지에 아이를 하나 더 보탠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저지른 것 가지고도 모자라? 죄의 철저한 증거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생명의 연장은 신성한 거야. 어째서 아이 낳는 일을 죄의 연장인 것처럼 말해? 불순하잖아. 넌 여자가 아니로군. 모성의 본능도 없는. 남편의 심통 섞인 기염 앞에 여자는 우두커니 서서 생각했다. 아이를 빼느냐 못 빼느냐가 문제는 아니잖아. 먼저 빼야 하는 건 다른 거야.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 하지. 우습고 유치한 표현이지만 빌려 쓴다면 여자가 먼저 회임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야. 그 사랑의 태반을 먼저 베고 그리고 아이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여자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나의 배는 지금 돌밭이야. 자갈밭이야.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 심어본 데야 피차가 망신일 뿐이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지만 당신이라는 남자로는 글렀어요. 이 밭을 경작할 존재는 지금 이 옆에는 없어. 그럼 넌 돌치란 말이야? 우선 정신적인 성녀라야 옳겠지.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가야 해. 질거지약에 의해서 말이지. 남편은 반쯤 농담 삼아 여유 있게 아내를 구슬려 보려고 싱글거렸다. 여자는 공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성녀다. 아무것도 회임할 수 없는 성녀다. 나에게 씨 뿌려줄 대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돌밭은 그대로 텅 빈 곳. 나의 내부. 여러 소리 말고 이리 와. 남편은 제법 강경했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처럼 아내를 잡아챘다. 열어 젖혀진 창문으로 햇살이 눈부시다. 성가실 정도로 밝고 눈부시다. 외면할 수 없고 똑바로 볼 수 없는 아침 햇빛. 여자의 위약적인 내심은 창부를 사는 남자의 심정이 되어 오히려 능동적으로 남편을 몰고 가듯 했지만 그의 감각은 그 아침 햇빛을 구루구루 반죽하고 있었다. 그 아침 햇빛은 금모래가 되어 그의 의식 속에서 아프고 찬란하게 빛났다. 여자는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의 자세로 창문을 바라본다. 눈부신 공허. 갈 길이 없다. 짐짓 속는 채 하며 아니 짐짓 육체의 점령이 되어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아침 햇빛처럼 빤한 절망을 속절없이 뒤흔들어 보는 무상의 동작일 뿐이었다. 여자는 물러누우며 비식 웃었다. 왜 웃어? 나는 때때로, 아니 거의 번번이 이 섹스에서 이런 걸 느끼는 거야. 남성운과의 관계가 있었던 여러 여자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여자들과 관계가 있는 남자들의 몸뚱어리가 한꺼번에 떠올라. 이를테면 내가 남편과 몸을 섞는 것이 아니라 마담 플라워와 그를 거쳐간 남자라든가 이인숙과 그의 남편과 또 그 밖에 당신이 건드린 통신사의 여기자와 그 여자가 전부터 살고 있던 털복숭이 외국 남자와 얼마든지 그 많은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는 한바탕 깔깔대고 웃다가 말을 이었다. 관계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그 단어는 이 건질길 없는 세상에서 잠깐 매달려보고 싶은 부대와도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래서 나는 남 선생과 어울렸던 그 많은 여자들로 하여 그들과는 은밀하고도 지울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감각 속에서 확인한다 이 말이죠. 고맙지 뭡니까? 이 외로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안 그래? 뭐야 이 악취미로군. 뭐가 악취미야? 성의 족보랄까 계보를 따지는 건데. 지원은 흙탕물 오물 속을 심술궂게 절벅이며 걷듯 견딜 수 없는 불결감에 휘말리며 그 하나하나의 얼굴들, 플라워의 전라와 은회색 실내화, 이인숙의 희고 매끄러운 상체, 통신사 여기자의 깡마른 갈색 피부 등을 떠올렸다. 그때 대문 쪽에서 벨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부산댁이 등기 우편이라면서 두툼한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부산댁은 흘끗 안주인을 살폈다. 어느 사이엔가 보호약해 화장을 한 부산댁은 오래간만에 돌아와 안주인 방을 찾아든 남자 주인을 도끼 눈으로 찍어내려 했다. 안주인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왜 안 그러랴. 이 순놈은 용하게도 목숨이 길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하기야 그것도 그럴 것이 암컷에 잡아먹히는 숫사마귀는 새끼를 낳게 한 뒤고 그 밖에 개미나 벌들도 새끼를 낳게 해주고는 그대로 죽어버리거나 암컷에게 살해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아직 새끼를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새끼를 만들었거나 못 만들었거나 간에 먹이가 모자라는 경우에 꿀벌들은 식구를 줄이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수펄들을 물어 죽이거나 축출을 한다지 않은가. 수펄처럼 빈둥거리는 이 사내를 죽이거나 쫓아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솟구치며 그나마도 차례를 찾아 눈독을 들이는 부산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새침한 표정으로 우편물을 안주인에게 전해준 뒤 부산댁은 치마에서 바람이 씩 나도록 돌아섰다. 발신인은 김미라. 약간 의아해지는 지원과 동시에 옆에서 무심히 건네어 보는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도록 긴장했다. 뭐야? 남편은 그렇게 물으면서 지원에게서 우편물을 채워가려고 했다. 그 표정과 동작이 무엇인가를 당황해하고 은폐하려는 것이 완연했다. 그 계집엔 웬 방정이야? 건방진 것. 남편은 그것을 찢어 없애려는 듯 거칠게 채웠고 그 바람에 두꺼운 봉투가 찢어졌다. 여자는 그 순간 남편과 미라와의 사이에 심상찮은 무엇이 걸려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완연히 방어의 태세를 갖추고 일어나서 방을 나왔다. 편지를 움켜쥔 채. 남편은 방 안에서 소리쳤다. 그건 판도라의 상자야. 펼쳐볼 것 없어. 제발 그대로 없애버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현관 한 귀퉁이에 그것을 감춰버렸다. 남편은 세면장에까지 쫓아와서 문기둥에 기대서서 떼쓰고 조르듯이 성화였다. 글쎄, 그 당돌한 계집애의 수에 넘어가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내 말대로 없애버리란 말이야. 못나게 굴지 말아요. 여자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축해버렸다. 정오가 지난 무렵 집을 나왔다. 김미라의 편지 뺏기에서 이길 것을 단념한 남편은 돈을 좀 달라는 소리만을 남긴 뒤 깊은 잠이 들었다. 잠들어 있는 남편의 머리맡에 돈을 놓아주고 돌아서며 여자는 혐오보다도 견디기 어렵도록 질긴 연민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잠이나 자는 거야. 잠자는 거야 죄될 것 없지. 잠이나 자두어요. 그는 방송국에 잠깐 들러서 전해야 될 원고를 전하고 돈을 마련한 뒤에 그곳을 나왔다. 그는 편지를 읽을 만한 곳을 물색했다. 언제인가 미라가 포금해대던 카페가 생각났다. 손님이 모이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른 그곳 지하실은 발길을 꺼리는 침침한 어둠으로 얼룩져 있고 샹젤리제 블루스를 노래하는 테너 색소폰이 깊숙했다. 그는 마실 것을 천천히 마시면서 편지 읽기를 뒤로 미루었다. 어린애가 마지막 과자를 아끼듯이. 그러면서 그 편지가 지닐 수 있는 가지가지의 내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맞추어 보았다. 그는 마실 것을 다 마시고 담배의 마지막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안지원 여사께, 저는 이 모든 것을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말보다 질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정직한 감정에다 강제 무장을 시키는 냉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지원이라는 여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을 압니다. 나는 여사를 처음 보았을 때 대번에 선망과 질투와 사랑의 정을 한꺼번에 일으켰습니다. 나는 남들이 말하는 인류 여학교를 거쳐 부끄럽지 않은 대학에서 뽐낼 수 있는 전공을 가졌었고 미모에도 자신을 가졌었습니다. 문학을 하려던 뜻과는 어긋났지만 특징 있는 목소리로 연기로 정신 차려서 인기를 긁어모은 결과 뒷전에서 머리를 싸맬 심각한 외로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지원이라는 여인이 주는 위압 앞에서는 무엇인지 견딜 수 없는 불안정한 자신을
거듭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거듭 만나면서부터는 그 위압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것에 불안한 쾌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겉으로 빚어진 생김새나 또 내가 지향하는 길에 있어서의 재주로나 좁은 소견 속에서는 그런대로 우쭐할 만도 하고 또 어느 만큼은 내심으로 내로라 하고 가슴을 내밀어 보기도 합니다만 보다 더 깊은 내심에서는 나 자신이 그닥 자신 있는 인간일 수 없다는 불안과 그것은 불안이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초조하고 때로는 두렵기조차 한 것이지만 이따금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때나 나를 잘 받아주셨고 귀여워해 주셨고 때로는 억지를 받아주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얘기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기만 하면 무엇인가를 많이 받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여자가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안여사의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거의 가슴을 두근거리며 쫓기듯이 읽어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 안에는 이따금 젊고 발랄하고 예민하고 미인인 역할이 나오고 그것이 의뢰히 내게로 배역되지만 그 작품을 가지고 엮어나가는 동안 나는 내가 맡은 그 역이 경박하고 불안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인의 역이라는 것을 냄새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배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실제인 인물인 나와 흡사하기 때문에 아니 그 역에 충실하다가 보면 숨겨졌던 나의 감춰진 결함이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작품에는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만 중후한 성격의 배역이 내게 돌아올 리도 없었고 내게 배당되는 배역이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차츰 당신 앞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잘 다스려왔다고 믿는 나의 온갖 처사 대부분이 텅 빈 허세였음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어지간히 수선을 떨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을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자주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한 견디기 어려운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분히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남에게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자기 세계를 감추고 있고 당신은 항상 그 속에서 비밀한 미소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약간의 호감을 갖거나 가까이 하려면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그 벽에 부딪히면서 주춤하다가는 그 반동으로 자기가 지녔던 호감에 대하여 역정을 내면서 돌아서고 그리고는 화를 냅니다. 그 화는 대개 당신에 대한 까닭없는 비난으로 불어갑니다. 당신의 주위에 있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치도 외로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서러워할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이쪽에서 눈치차릴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연함, 내게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신의 그 의연한 자세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니 당신의 성 안에, 당신의 세계 안에 남보다 더 진한 눈물과 더 절실한 외로움과 더 피나는 몸부림이 있으리라고. 의연함이란 그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감내하는 눈물겨운 자세라는 것을 미루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안여사보다는 불과 너댓 살이 아래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까마득한 차이를 느끼고 어린 양을 부리고 당신이 다루는 손길에 나를 거저 맡겼고 나는 당신이 있는 그 옹벽을 넘어 들어가지 못하고 성벽에 부딪고 성벽을 까마득히 지켜보고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원하는 이유 속에 갇혀서 나는 당신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내는 지름길을 드디어 다른 곳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 기회는 우연히 와주었습니다. 지난해 초여름 당신의 남편인 남성훈 씨가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동창생들끼리 야유회를 가는데 아내 동반은 재미가 없고 초여름 맛 같은 아가씨들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저항을 느끼면서도 또한 그 저항의 맛이 무척 자극적인 것이어서 친구 서넛을 꿰어가지고 꿰이는 척했고 꿰임에 빠지는 척했지만 모두들 그런 일쯤에 멈칫거릴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산장으로 가는 그들 호합판의 야유회에 따라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비가 퍼부었고 남자들은 기가 막힌 속물들이어서 산장의 방들은 끔찍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술안주로서는 이성보다도 음식보다도 비가 좋다는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탁 터진 넓은 방 안에서는 이구석 저구석 쌍쌍이 비비적대는 모습으로 그들먹했습니다. 나를 파트너로 한 당신의 남편께서는 평소부터 나에게 약간의 색다른 눈치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체면이 있었던지 그 사람들 틈에서 어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좀 숨어서 했으면 싶으리만큼 끌어안고 비벼대고 하는 꼴을 역겨워하자니까 당신 남편의 해석이 걸작이었습니다. 숨어서 남몰래 그러는 것에는 자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설핏하자 모두들 취기가 가신 기분으로 시내의 나이트클럽으로들 몰려갔고 또 그곳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질탕치게 마시고 먹으면서 법석을 떨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최종적으로 장식한 것은 수색에 있는 어느 호텔의 방갈로였습니다. 몇몇 남자는 집을 걱정하며 나이트클럽에서 돌아갔고 방갈로에 도착해서도 외박하는 것을 입으로나마 걱정하는 친구가 있었건만 남성훈 씨만은 아주 태연했고 모두들 남선생 아내의 음자남을 두고 부러워들 했습니다. 내게는 그날 하루가 초조했습니다. 당신의 그 의연한 채 하는 태도와 놀기에 어지간히 열심인 남성훈 씨와는 아무래도 잘 맞아들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지니고 있는 당신에 대한 질투는 나의 내부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음모를 꾸미자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으로 섬기는 남자를, 당신이 열렬한 연애 끝에 결실했다는 그 남자를 교란시켜보자는. 그 첫 난동이 있은 다음 날 당신을 찾아갔지만 당신은 너무도 평온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위장된 평온이 아니라 뿌리부터 자리 잡힌 평온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또 한 번 초롱성 같은 당신만의 세계, 당신만의 아성에 부딪혀 좌절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선망과 반감을 한꺼번에 일으켰습니다. 당신 앞을 떠날 때 나는 형편없이 참패를 당한 쓰디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산장에서 뒹굴던 몰골이며 나이트클럽에서의 아우성이며 방갈로로 달려가서의 법석 등이 거의 미칠 지경으로 부끄럽게 되살아났습니다. 도무지 그 일들을 만회할 길이 주어지지 않아 당신의 의연한 채 하는 태도 앞에서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을 수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무렵에 나는 텔레비전의 연속극에서 형편없는 실수를 거듭하여 말할 수 없는 저주 속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심경이었습니다. 남성훈 씨는 그런 퇴폐적인 기분 속에서 만나기 편한 상대였습니다. 자존심에 내기를 하거나 잘못 보일 염려로 신경을 쓰거나 할 필요가 없는, 내 또래의 젊은 아이들에게 털어놓기 곤란한, 아니 곤란하기보다 일단 털어놓은 뒤에는 구질구질한 뒤처리가 남겨지는 그런 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내 꾸며진 감정의 방패로는 안성맞춤인 그런 상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당신을 마음속에 두고 끔찍한 죄악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 통쾌했습니다.
당신의 담담하고 평온한 태도는 나의 열등감을 확대시켰고 그것에 대한 반감은 점점 남성훈 씨를 향한 어이없는 공격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내가 남성훈 씨에 대하여 한 가지 긴장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남성훈이라는 사나이 그 자신이 아니라 그가 안지원이라는 여자와 맺어져 있다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안지원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에게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안지원이 떠나지 않는 그 남자라면 어디엔가 남들이 모르는 매력이 있을 것이라는 호기심과 그 기운이 뻗친 탐색전. 결국 그 남자는 연민의 깊은 셈이었을 뿐입니다. 그 자신은 결코 동정을 구하거나 비참한 꼴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풍기는 외로움은 어쩐지 가련했습니다. 그 분위기는 아주 너절하고 형편없이 무질서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어울리면 이상하게 편해지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일에서 나의 열등감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일체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남성훈 씨를 향한 진한 연민 속에서 색다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공범자가 되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집어치우기로 했습니다. 남성훈 씨께서는 여자를 다루는 데는 너무도 자신만만하고 자연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릿광대의 배심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함께 놀아나게 만드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가 아주 당당하고 자신에 차 있어 연민의 샘을 파는 피에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는 별로 재미가 없는 채 바로 이 점이었구나. 안지원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골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여자로 다루어졌다는 쾌감은 없었습니다. 끝내 저질러버렸다는 죄책이 더 강렬해지고 그것으로 악마적인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앙큼하게 죄송합니다만 숨기고 있는 내면을 훔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모르게. 결국 당신에게도 있는 그 저속한 육체적 타협을 나 자신을 던져가면서 확인하고는 당신의 그 천연스러운 위선을 있는 대로 웃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승리감을 오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거듭된 어느 날 나는 내던져진 기분으로 벗은 채 누워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부인께서는 이런 점으로 만족하고 계신 모양이죠? 무슨 소리야? 그 여자는 남 선생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남성훈 씨는 약간 고독한 얼굴이었지만 허세를 부렸습니다. 건방진 소리 마. 그이 섹시하죠? 종잡을 수 없어. 그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 상대방에게 자극을 받는 점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으니까. 그럼 그이 매력 없나요? 그렇진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밖으로 나돌죠? 그것도 거의 버릇이 되다시피. 남성훈 씨는 나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도 않는 듯 불쑥 말했습니다. 난 이상해. 그 여자에겐 발휘를 못하겠어. 부딪히기만 하면 허둥지둥 되어버리는 거야. 그는 아주 자신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짜증내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면으로라도 열중하거나 보챌 줄 아는 여자라면. 그럼 아내가 아닌 여자들과의 이 짓은 그 욕구불만의 탈춤이로군요.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남성훈 씨는 내 입을 틀어막을 겸 세찬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처럼 그 사나이가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너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아서 나가 자빠진 추악한 몰골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마담 지은경이 나에게 협박해온 소동을 알 길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주의로 하여 극비밀리에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도 알 길이 없으셨을 겁니다. 나는 아직도 남성훈 씨의 행각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없이 벗어놓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사실을 짊어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의 단순한 엽색에 내가 하나 끼어든 것인지, 그가 공범이 되어준 것인지. 그러나 어렴풋이 알 것도 같긴 합니다. 동주왕들은 불쌍한 외톨이들이죠. 그들은 어느 누구와도 맺어질 수 없는 기막힌 외로움 속에 사는 남자들입니다. 남성훈 씨의 경우 어떠한 여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보아도 그저 공허한 것이었나 봅니다. 육체만이 지니는 한계를 그 사람이라고 못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인간만이 지니는 죄책의 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엇인가 견디기 어렵도록 답답하기는 하고 그것을 뚫을 길이 그것뿐이라는 듯 새로운 여자를 다루고 다루어 보아도 아무것도 새로울 것은 없고 결국 흔히 말하는 외입을 밥 먹듯이 해도 그것이 연애 비슷한 감정도 건드려보지 못하고 외도해서 끝나고 정신적인 죄책감을 조금도 못 느끼는 데서 그것은 연쇄되어 가고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 같기는 하니까 무턱대고 여자를 향해서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장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여사와 내가 함께 백민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연기 공부를 함께 할 때부터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사리 전달이 되지 않았고 자존심만을 상케하는 일이어서 억지로 덮어둔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백민을 만난 순간 나는 극렬하게 당신이 원망스럽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박탈한 것이 당신 같기만 했습니다. 나는 우선 백민을 향하여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훈 씨와의 일을 나의 양심에서마저 덮어치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당신을 알고 있는 백민의 눈에 나 같은 것은 띄지도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든 것은 당신의 무반응이었습니다. 차라리 백민과 더불어 멋지게 놀아나는 아니면 뼈가 아픈 비련을 겪던지 혼자서라도 괴로워하는 눈치였다면 그런대로 내가 덜 초라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백민으로 하여 애를 태우며 밤잠을 못 자는데 당신은 때때로 당신 자신을 멀찍이서 구경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미워서 사람들의 낭설과 풍설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저들의 생활에 기복이 없고 화제가 궁한 따분한 인간들 틈에서는 소위 가십이나 추문처럼 구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흘낏 냄새만 맡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두드려 맞추느라 분주할 때 나는 확증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뻐기면서 말했습니다. 해필랜드에서의 당신들의 밀회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백민의 소동을, 그러고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갖가지의 일을 만들어가며 그러나 흉잡히지 않을 정도로 새침하게 늘어놓고 다녔습니다. 소문에 시달리는 당신을 보아야겠다는 못된 심수를 발휘하며 그것은 잘 들어맞았고 사람들은 당신을 돌려 세워놓고 당신 자신도 모르는 갖가지의 얘기를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인심이란 단순하고도 냉혹한 것이더군요. 참이든 거짓이든 일단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의 입을 거쳐 나가게 되면 다시 고치기 어려운 것이 소문이라는 것이고 그 소문처럼 남남끼리의 배짱을 잘 들어맞게 해주는 것이 다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발설을 책잡아 따지는 사람은 없었고 열이면 열 모두가 그 연문 앞에서 신기한 얼굴로 흥미로워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짓을 하다가 보니 스스로가 불안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백민을 가까이 해보지 못한 채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애는 짝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내가 떳떳지 않은 것에 있었죠. 남성훈 씨와의 관계는 사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값은 고스란히 내게로 왔습니다. 창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깨뜨려 부수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창부의 의미가 따라붙는 것이 아닐는지요. 우리네의 과거에는 인습적인 창부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가난과 무지에 쫓긴 막다른 골목의 창녀들처럼 의무와 강제에 매였던 관계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동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녀는 모두 가난에 쫓겨서 돈 앞에 나선 여자들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 합니다. 타고난 음녀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몹쓸 종자가 있습니다. 제법 내루라 하며 남달리 아는 체 하면서 어릿거리다가 제멋에 걸려서 나둥그러진 여자의 허세나 호기심이나 건방진 자기 비하의 당연한 결과 같은 것. 그런 따위의 사태를 버려놓고 그 속에서 그것을 뭉개고 앉아있는 그런 종자라고 하겠습니다. 나처럼 자신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곳에서 트집잡아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 경우 여자로서는 구제받을 길 없는 막다른 것이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남성훈 씨가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남자를 꿈에나마 좋아할 요소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할 수 없이 불결했습니다. 나는 결코 빼앗긴 것도 당한 것도 속은 것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어울렸던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어줍잖은 자의식의 장난이 가져온 이 엄청난 결과를 앞에 놓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는 그 실책을 만회할 심산으로 백민을 가까이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가 발작적으로 돌발사를 빚어내기 전날 밤 나는 그와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그는 될 대로 되어버리라는 심경 속에서도 당신을 간간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포금을 했었지만 어지간히 견제하면서 나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나는 그와 당신 사이에 무엇인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짐작해냈습니다. 그러나 피차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이미 어긋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도 눈치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인? 나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안지원 여사께서는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창녀가 따로 없다는 말은 나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 교묘한, 더 무서운 종류의 창부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교묘한 창부.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으며 그보다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무능과 생활의 무질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 글을 받으시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백민에 대하여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 때 나는 백민을 향하여 나대로의 의사대로 가까이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건 그것은 나의 짐입니다. 아마 백민은 당신이 돌아선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끌어안겠지요. 당신의 뒷모습마저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는 나를 풀어놓으며 다른 것에 열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남성훈 씨의 경우와 같지는 않습니다. 안지원이라는 여인, 나는 지금 그 얼굴을 그려보며 따뜻하게 미소합니다. 이러한 일들과 상관없이 나는 참말로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별로 놀라는 일도 지나치게 슬퍼하는 일도 없이 기쁨에도 검소하고 일체의 것에 허욕이 없는 조용한 여자. 내가 그 세계에 닿을 길이 없는 것 같아서 혼자서 굴을 내기도 하지만 더 멀리 가지도 않고 단 한 걸음도 가까이 오지 않는 분.
지금 울고 말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어밀고 싶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백민을 포로로 삼아주신다면 당신의 가슴은 불모, 사랑도 심겨줄 수 없는 불모지인지요. 어째서 그 가슴에서는 사랑도 증오도 볼 수가 없습니까? 참으로 그 가슴은 백사지입니까? 나는 당신의 주위에서 어름거리다가 그만 영문 모르게 빛을 잃어버린 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그 땅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씨 뿌리고 싹 트고 그것이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갖는 여인이 되시기를 지켜보렵니다. 김미라 올림. 지원은 미라의 편지를 접어넣었다. 제법 당돌해 보이던 작은 악마의 정체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감정에 미하였던가. 이것도 여자 되어질 길을 찾지 못한 채 일그러져 버렸구나. 뭐야, 남성우는 그동안 김미라의 화분을 묻혀 나르기에 바빴었군. 지원은 자기 몸에서 김미라의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기 몸 어느 구석에 김미라의 일부가 새겨져 있으리라는 느낌이 끈질기게 휘감겨 왔다. 카페에는 점점 손님들이 모여들어서 왁자지껄했다.